김강민의 잡지사 1월호 8번째 페이지. 석기시대에 태어났으면 왠지 온갖 원료들을 개발해 무두질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화학계의 거목,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여러분,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연말 특별 생방송 때 대상 최종 후보였던 곽재식 작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때 이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됐던 게 바로 이 원소 코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달달 외웠지만 잊고 있었던 주기율표 원소들을 재미있게 풀어준다. 주기율표 원소 끝까지 가자. 원소뿐만 아니라 얽힌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풀어주신 곽 작가 외 다수 직업을 가지신 곽재식 응원합니다. 곽재식 작가님 대상이요. 자연스럽게 주기율표 외우게 생겼습니다. 감사하군요. 네네. 저기 박광일 선생님께서 전국 8도 유람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시리즈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리즈가 약간은 좀 줄어든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새로운 주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주기율표 시리즈가 좀 시리즈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차기 대상으로. 그런데 진짜 지금 문득 가끔가다 이제 그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잡지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왜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만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얼마나 잘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때 그 연말 영상에서 우리 썬킴 선생님 춤추시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거만큼 잘하려고 하려면 도대체 난 뭘 익혀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좀 다지고 또 겸손해지고 이미 충분합니다. 이 정도 텐션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썬킴의 사기꾼 편 다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새로 함께 만나볼 원소, 저희가 또 고비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원소입니다. 24번 원소 크로뮴인데요. 작가님, 크로뮴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크로뮴이라고 하면 약간 좀 생소해서 고비처럼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이제 크롬이라고 많이 불렀던 원소고 크롬이라는 단어는 아마 오다 가다가 여기저기서 한 번, 두 번쯤 들어봤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우리 웹브라우저 중에도 요즘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게 뭐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거기에 크롬이 거의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쓰이고 여기저기에서 크롬색이다 이런 말도 쓰고 보통 이런 은색 광택 같은 거 저는 은색이 아니군요. 은색 안경을 쓰고 계셔가지고 은색 광택 같은 거 이런 게 멋있게 잘 날 때 크롬색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군요. 근데 사실 크롬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었느냐? 이 크롬이 색을 내는 여러 가지 물질의 원료로 쓰이기가 좋은 그런 원소거든요. 그래서 색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로마라는 말에서 따와가지고 이 색을 잘 내는 원소다라고 해서 크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그래서 크롬색이라고 하면 약간 색색 이런 뜻이 되죠. 그러네. 이게 약간 오렌지 음료도 아니고 색색 약간 엽전압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약간 크롬색 이런 말이 조금은 좀 관용 표현으로 그래요. 워낙에 이제 이런 크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광택, 색 내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된 바 있어서 그런 말이 어원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만 동어 반복입니다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영어식으로는 이제 크로뮴, 독일식으로는 크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뿌리가 된 단어 크로마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우리 컴퓨터 그래픽 입히기 위해서 배경으로 까는 기상예보 할 때 제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크로마키 할 때 크로마도 이 크로마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색깔을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색깔을 가지고 합성을 한다, 빼낸다. 그 색깔만 안 보이게 한다.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가지고 크로마키 작업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이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색 기준으로 작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약간 멋있게 말해서 크로마키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기예보 할 때 일기예보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영상 할 때 이제 많이 보여주죠. 그린 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 배경을 초록색으로 하면 초록 색깔을 띈 거에 다 합성을 해가지고 위성 영상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초록색 옷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자기 가슴팍에 투명망토 태풍 나오고 자기 배에 고기압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록색 옷은 피해 주십시오. 저 아나운서 하고 날 때 그거 연습 한번 해보거든요. 대전지방은 이러고 했는데 경상도 가리키고 있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크로마키의 크로마 같은 역시 색깔이라는 뜻이고 크롬하고 같은 뿌리에 있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다채로운 색과 연관이 깊은 그런 원소인 것 같습니다. 크로뮴.
근데 실제로 크로뮴의 발견 자체도 색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루이 니콜라 보클랭이라는 프랑스의 화학자가 18세기 말 그러니까 비교적 좀 화학 발전의 초창기에 발견된 원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크롬산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색소, 물감 원료로 많이 쓰던 물질이 있었는데 약간 노란색 나는 뭐 그런 물질인데 그거를 이제 잘 살펴보면서 네. 그 물질 주위에 있는 물질, 그 물질하고 비슷한 물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다가 여기 새로운 원소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금속 원소가 하나가 재료가 돼가지고 딴 물질하고 섞어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오는 이런 물감 같은 원료가 되는 이런 게 만들어졌구나. 그거를 파헤치다가 네. 이 크로뮴이라는 이 원소가 사실 이 속에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왠지 파리라고 하면 파리? 프랑스라고 하면 예. 동물 파리 생각하셨나요? 예. 우리 갈리아 작가님이 많이 활약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파리 하면 왠지 우리 그런 게 먼저 생각날 수가 있죠. 갈로아 작가 조만간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네. 제가 최근에 뭔가 파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제 또 이제 파리를 잘 제거를 하려면 파리를 좀 이렇게 없애려면 네. 파리가 겨울철에 좀 싹 사라지고 봄철에 나타나지 못하게 네.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파리의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했더니 대부분 프랑스 파리에 겨울철에 여행 가면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이런 것만 나오고 파리 곤충이 겨울철에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뭐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되었던 이런 약간 아픔이 있는데요. 네. 좀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군요. 네. 파리 프랑스 하면 약간 예술의 도시, 그림이 발달한 도시, 화가들이 많이 활약했던 도시라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맥락, 역사적 맥락이 이어져서 보클랭이라는 사람이 크로뮴을 프랑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물감, 화가들이 사용하던 재료, 그렇구나. 그 속에 들어있던 원소를 크로뮴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 물감에 이제 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이 크로뮴이 없었다면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뭐 사실은 이 외에도 수많은 그림을 많이 볼 수 없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노란색 물감에 이 크롬산납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노란색을 화려하게 많이 쓴 그런 그림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하면서도 실제로 크롬산납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물감을 쓴 그림이 이 고흐의 해바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회사에서 이거 뭐 어떤 홍보 자료 같은 거 만들면서 이거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요? 이 크롬산납이라는 이 물질이 딱 들어봐도 납하고 크롬 뭐 이런 거 산 들어갔으니까 혹시 산소도 들어갔을까? 잘 찍은 겁니다. 그렇게 찍으면. 사실 산이라고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산소가 들어있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우연히 요거는 잘 맞아 떨어졌어요. 크롬, 납, 산소 이런 걸로 이용해서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소들이 잘 이제 서로 붙어가지고 노란색을 싹 띄고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물감을 만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수없이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자들이 어떤 것끼리는 붙고 어떤 것끼리는 잘 안 붙고 분해되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원자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산소, 납, 크롬 사이를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원자들이 들러붙어 있게 전자들이 감싸주면서 붙어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뭐 대충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빛 중에서 뭐 애지간한 빛도 다 그렇게 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자외선 같은 빛을 받으면 자외선이라는 빛도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기자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 전자파가 전자기파가 빛이 내려 쪼이면 사람이 이제 자외선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멜라닌 색소가 막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그런 거보다도 훨씬 더 단순한 작용이긴 하지만 자외선이 그렇게 크롬산 납에 꽂히면 그 크롬하고 납 사이를 감돌면서 돌아다니던 전자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그 전자가 제 역할을 못해서 크롬하고 납이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도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크롬산 납이 더 이상 크롬산 납이 아닌 뭐 크롬 머시기하고 납 머시기, 뭐 크롬 뭐 산화물, 납 산화물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일이 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크롬산 납을 가지고 뭐 햇빛 좀 쪼임이 주면 갑자기 이제 납됐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닌데. 이 그림을 햇빛이 난 밝은 데서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햇빛이 잘 드는데 전시를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항상 햇빛을 받겠죠. 네. 해가 떠서 질 때마다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계속 햇빛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그때마다 자외선이 계속 내려꽂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조금씩 한 구석에서 발생해가지고 크롬산 납이 크롬계 물질하고 납계 물질로 쪼개지는 떨어져. 일이 예.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그래봐야 그 물감 많이 발라놓은 그 수많은 원자 그 물질들 중에서 네. 그런 일이 좀 있어봐야 눈에 티도 안 날 정도겠지만 네.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100년을 이 고우가 그림 그린 지 지금 100년 지났으니까 네네. 100년을 갖고 있었다, 100몇십 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자외선을 맞아가지고 크롬산 납이 파괴돼서 뭐 크롬과 산소, 납과 산소로 쪼개진 것들이 꽤나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원래의 크롬산 납의 색깔이 잘 안 보이겠죠. 아, 그러니까 색깔이 덜 보이겠죠. 변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 중에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좀 그럴듯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냐면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들의 색깔은 원래의 색깔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후의 이 그림도 크롬산 납이라는 이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고우가 처음에 생생하게 그렸던 색감하고 지금 색깔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을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우가 살아있었다면 깜짝 놀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설득력도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회사에서 전자회사에서 이걸 왜 했겠어요? 무슨 뭐 미술회사도 아니고 예. 무슨 우리 김재희 선생님, 제이 선생님도 아니고 유재희 선생님, 예. 제이 선생님도 아니고 전자회사에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겠어요? 예. 전자회사에서 만들어낸 우리 제품의 스크린 이런 거에서는 생생한 색깔을 자유자재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기술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크롬산 납의 성질을 고려해서 100년 전에 크롬산 납의 상태가 어땠을지 추측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보는 해바라기 그림이 아니라 색깔이 조금 더 다른 노란색이 조금 더 쨍한 요런 모습이 원래 고우가 만들었던 오리지널 버전이었을 것이다. 정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홍보도 하시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신기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웹브라우저 크롬, 이건 크로미움이랑 진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상관은 없고요. 약간 가짜 상관이 있는데요. 약간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웹브라우저인데 노란색, 초록색이 있긴 있네. 웹브라우저인데 뭐 색깔 뭐 이렇게 표현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름이 붙인 다음에 이제 저 아이콘을 개발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고요. 애초에 무슨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숟가락이나 뭐 이렇게 쇳덩이로 만드는 거면 크롬 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게 뭐 쇳덩이니까 금속 원소 크롬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색깔로 뭐 되게 화려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또 뭐 크로마라는 뜻도 있고 색소를 많이 쓰니까 크롬이라는 말 갖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아니 웹브라우저가 무슨 뭐 크롬하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웹브라우저는 만질 수가 없잖아. 예전에 이제 웹브라우저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웹브라우저는 뭔가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한다, 탐험한다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터 기억나시나요? 익스플로러, 웹서핑, 뭐 이런 류의 이름을 많이 붙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그런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를 헤엄친다는 느낌을 살려가지고 고래, 웨일 뭐 이런 느낌을 띈 브라우저 그런 거 이름 많이 붙여. 이거 뜬금없죠 좀. 크롬. 왜 하필 크롬이야? 바다에 던져놓으면 가라앉을 것 같은데. 왜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 이상한 사연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아닌데요.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라고 밝힌 내용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크롬이라는 이 웹브라우저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웹브라우저는 가볍고 빠르다. 컴퓨터에서 쉽게 돌아가고 빨리 실행시킬 수 있고 그게 장점이다. 요란하고 복잡한 기능은 없고 기본 기능에 충실한 대신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고 좀 이렇게 경쾌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애초에 그거를 목표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는 뭐 장식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항상 회의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장식을 요란하게 한 거를 가리켜서 아주 귀하게 장식한 걸 가리켜서 약간 속어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금칠했다라는 표현을 좀 쓰죠. 금칠한다. 그래서 뭐 어떤 그건 그건 금칠해도 뭐 소용없어라는 이런 식의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이삿짐 안 나르고 있다 이러면 니는 뭐 손에 금칠했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좀 쓰기도 하죠. 굉장히 고귀하고 아주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한 거 건드릴 수 없어서 장식한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칠했다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데
미국의 영어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예. 비슷한 방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때 이 크롬 개발하던 개발진 사이에서 그런 말을 많이 썼대요. 우리는 크롬칠을 하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실제로 크롬계 물질을 이용해서 뭘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감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크롬 코팅 같은 걸 하는 방식으로 크롬을 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금속 광택 같은 게 쉽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크롬칠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단순하고 빠른 웹브라우저를 만들면 되지. 크롬칠 하지 말자. 크롬칠 하지 말자. 이걸 하면서 계속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결국은 이제 개발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드디어 개발했다. 이름을 뭘로 붙일까? 이름도 뭔가 크롬칠 하지 말고 좀 이런 좀 단아한 이름 없을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크롬 그 말만 되게 크롬칠 되게 많이 했던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냥 크롬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래 그것도 뭐 말 되네. 굳이 막 특별하게 요란하고 이상한 이름을 짓느니보다 오히려 역으로 가가지고 크롬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뭐야? 반대 의미잖아. 이름이 크롬이라고 됐다는 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황당하네요. 이제 크롬 접속할 때마다 잡지사 떠올려 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도 많이 받아주세요. 자, 앞서 이제 살펴봤던 우리가 좀 미지의 세계라고 여겼던 스칸듐, 티타늄, 바나듐 모두 이제 다른 금속과 합금을 했을 때 훨씬 튼튼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크로미움도 합금에 자주 사용되는군요. 크로미움 합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크로미움 합금이 없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는다? 우리가 특히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인은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약간 크로미움심으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정도로 우리가 밥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솥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밥솥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욱더 좀 인상적이고 강렬한 게 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좀 식습관이 비슷한 나라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 식기, 수저, 도구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쇠로 된 숟가락 젓가락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이렇게 안 돼 있죠, 잘. 일단 숟가락 자체를 별로 많이 쓰지를 않고. 그렇죠. 일본 사람들 밥도 젓가락으로 먹죠. 그렇죠. 그리고 숟가락 쓴다고 해도 약간 숟가락이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좋은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약간 뭔가 도자기로 만든 것 같은 국물 떠먹는 숟가락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젓가락은 당연히 좀 뭐 나무로 돼 있고 그러네. 좋은 대나무 같은 거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막 색칠해가지고 젓가락 잘 만들면 막 멋있다고 하고 이런 게 좀 있죠.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쇠로 된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왜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중국도 안 그러는. 중국도 안 그렇습니다. 중국도 쇠로 된 숟가락 젓가락 안 씁니다. 물론 중국에서 한식집,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식집을 가면 일부러 그걸 내줍니다. 오히려 약간 특이한 느낌 나라고. 그러면 막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막 이 한국 젓가락으로 막 들면서 젓가락이 무거워. 이게 한국 느낌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우리의 특성이구나.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특히 비빔밥 같은 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먹으면 한국에서 이런 거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 진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식 먹을 때 그런 게 있을 정도 되게 독특한 문화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명확한 답이 없어요. 모르겠는데. 이걸 뭐 누가 국가에서 뭐 야 우리는 쎄다 뭐 이렇게 시행한 것도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선 시대에 노쇠로 돼 있는 식기를 좀 좋은 식기라고 해가지고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중국에 보면 뭐 청동으로 된 혹은 뭐 은이나 금으로 된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걸 되게 고급 식기로 사용하는 뭐 은수저는 어디서나 고급 식기로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제사, 유교 문화 이런 걸 많이 장려하다 보니까 제사에서 사용한 수저 뭐 이런 거는 좀 귀금속 이런 걸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수저, 금수저는 많이 못 쓰니까 노쇠 수저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쇠 수저가 그래서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노쇠 수저만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현대과학기술로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노쇠 수저만 해도 아주 흔한 것은 아니었는데 현대 과학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쇠로 그러니까 철을 주재료로 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을 만드는 방법이 개발됐는데 그게 노쇠 수저만큼 질감이나 무게 이런 게 비슷하고 더 노쇠 수저보다 더 튼튼하게 잘 유지되는 방법이 개발됐다.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삽시간에
노쇠 수저의 전통을 대체하면서. 근데 노쇠 수저는 과거에는 약간 좀 있는 집에서 약간 뭐 제사 지낼 때 좀 멋있게 쓰는 그런 수저의 느낌도 적잖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현대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싼 철로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 때서 그 한국의 어떤 제일 전형적인 그 숟가락 느낌 있죠. 있죠. 그 숟가락이 있어가지고 보통 뭐 인삼 그림 같은 거 숟가락 손잡이 있는데 좀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태극마크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있죠, 예. 깃불 희자 이런 거 새겨져 있는 경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거. 예, 예. 그런 게 대량 생산돼. 옛날에는 그런 느낌으로 노쇠로 숟가락을 만들어놨으면 네, 약간 좀 네. 은수저 금수저 다음이다라는 느낌이었을 텐데 예. 이제는 뭐 제일 뭐 군대에서 뭐 보편적이죠. 밥 먹을 때도 그런 숟가락 네, 줄 정도로 급식. 그렇게 이제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롬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철로 숟가락 만들면 당연히 싸겠죠. 튼튼하고. 네. 그죠? 근데 철로 숟가락을 만들어서 밥을 먹으면 네.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녹이 잘 쓴다는 단점이 있죠. 아, 녹 쓰면 안 되지. 네, 근데 수저에. 밥은 항상 습기가 있는데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그쵸. 국을 먹을 때 반찬을 집을 때 항상 습기 속으로 국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침이 얼마나 묻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가끔 가다가 뭔가 이렇게 먹다가 쇠맛 난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예. 그게 뭔가 그런 게 잘못됐을 때 그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그렇구나.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녹이 안 있으면 되죠. 곤란해요. 네. 그래서 철이 싸고 튼튼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만들 생각을 사실은 우리나라 철기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했을 사람들이 텐데. 수천 년 전부터 했을 텐데 어.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현대가 되어서야 네. 20세기가 되어서야 이렇게 삽시간에 대한민국의 한식 문화를 다 뒤엎어 놓을 정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크로미움을 철에다가 살짝 섞어주면 예. 녹이 안 씁니다. 녹이. 아, 진짜요? 철을 재료의 특성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예. 조금 더 딱딱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 상당히 그리고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스테인리스는 그거 어릴 때 그런 거 해보면 스테인리스. 네, 그 어릴 때 그런 거 해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던가요? 이마에 붙이기. 우리가 그 자석을 네. 가지고 하면 네. 자석은 철에 잘 붙습니다. 이렇게 맨날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한 번쯤 안 해보셨나요? 숟가락 젓가락을 자석으로 붙이려고 해보신 적 없나요?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붙어. 모는 안 붙고. 맞아. 숟가락 젓가락은 자석에 안 붙어요. 맞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주성분 분명히 철인데. 철인데. 이거 왜 이럴까 궁금하지 않나요? 크로미움. 크로미움이다. 크로미움이 그 자력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 차단한다. 무효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철에다가 크로미움을 섞어 가지고 네. 녹이 안 슬게 된 것을 네. 녹 스테인이 없다라고 해서 스테인리스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강, 녹이 슬지 않는 강철이라는 뜻으로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데 크로미움은 필수예요? 스테인리스에? 필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크로미움이 네. 있어야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정식 명칭이 스테인리스 강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네네. 좀 줄여서 스테인리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웃긴 게 예. 스테인리스 강을 줄여서 스테인리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더 줄여서 스댕이라고 하는 경우도 스댕이죠. 있죠. 그죠? 예. 근데 스댕이라고 하면 스테인이라는 말은 원래 녹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룩. 네, 얼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이나 얼룩이 안 진다고 해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부르던 건데 그걸 스탱이라고 부르면 녹이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녹수죠. 네, 그래서 약간 이 크로미움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모순과 그렇구나, 어폐가 혼란이 좀 있구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예.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신기해요. 철인데 어떻게 녹슬지가 않을까. 그러네. 이것이 현대 과학의 경이고요.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거는 좀 놀라워해야 된다. 밥을 몇 끼를 먹었는데 몰랐네. 어떻게 철인데 저희가 안 신기한가요? 철인데 어떻게 그래서 온갖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밥솥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어떤 뭐 다른 조리 기구도 꽤나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그 놋그릇 네네. 옛날에 놋쇠로 그릇 만들던 그 문화가 쫙 퍼져가지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국그릇, 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그 공깃밥 그릇, 네. 약간 넓적하게 생긴 거 뭔지 딱 떠오르셨죠 지금? 식당. 예, 한국인들은 2,000원짜리. 그게 뭔지 다 알아. 알지. 근데 이런 문화가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도 훨씬 없어요. 아, 그러네. 우리나라는 예전에 노쇠 문화가 노쇠라는 게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네. 대량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나라 뭐 현대로 넘어오면서 일본 영향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그런 게 쓱 사라지면서 한국만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크로미움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는 바람에
조선시대 노쇠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예.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이런 희한한 문화로 변신해가지고 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식문화를 만드는데도 음식 문화를 만드는데도 네. 이 스테인리스 강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녹이 슬지 않는 철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테인리스 강은 뭐 우리나라에서 밥그릇 뭐 숟가락 젓가락에 제일 뭐 익숙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 온갖 도구들에 다 쓰입니다. 뭐 당연하게 철의 가장 큰 단점이 녹잘 쓴다는 건데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 뭐 칼이라든가 뭐 드라이버라든가 뭐 무슨 웬만한 도구인데 자동차도 비 맞아서 녹 쓰면 안 되잖아. 자동차는 그것도 참 절묘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기차를 만들 때 스테인리스 강으로 꽤나 많이 만들거든요. 기차나 뭐 지하철 이런 거 만들 때 꽤나 제가 쓴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비 맞으면 녹슬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죠. 예. 자동차가 눈비를 얼마나 많이 맞아요. 그럼요. 희한하게도 자동차는 또 스테인리스 강으로 많이 안 만들어요. 그래요? 자동차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희한하게 별로 많이 안 만들어요. 예. 그게 뭐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는 조금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인리스 강이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이 틀 모양 만들 때 만약에 자동차가 되게 옛날 자동차처럼 다 각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스테인리스 강으로 아마도 꽤나 자동차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 자동차는 대부분 다 우아한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쿡 찍어서 막 이렇게 모양을 눌러가지고 찍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테인리스 강으로 하다 보면 자칫 그러다가 뚝 부러져 버릴 수가 딱딱하니까.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한 대 두 대 만드는 것 같으면 이게 장인들이 잘 굽혀가지고 좋은 참 쫙 만들 수 있을 텐데 자동차 대량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자동차는 스테인리스 강을 좀 안 쓴다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동차는 가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밥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 철 색깔이 보이죠. 그죠? 철 색깔대로 생겼잖아요. 은색? 그죠? 은색 그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사실 철색인데 은색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 약간 좀 회색 은색. 우리가 은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은수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느끼게 되는데 실버 버튼 따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그 철 색깔을 그대로 살린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저 색깔? 네, 그 색깔 자동차가 되게 없잖아요. 자동차 뭐 흰색으로 드릴까요, 까만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으로 드릴까요 하는데 저는 그냥 원색 그대로 생색깔로 주세요 그냥. 쇠 색깔, 철 색깔로 번쩍번쩍하게 주세요. 없지. 그러면 조금 할인해 주지 않나요? 색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 잘 없다고요.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색깔을 이거를 보기 좋으라고 입히는 것도 있지만 녹을 막기 위해서 이 코팅을 이렇게 하면 잘 씌워줘야 되는 그 의미도 크기 때문에 자동차는 스테인리스 강을 좀 안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에도 스테인리스 강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고요. 요소요소에 꽤나 쓰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스테인리스 강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자동차 그 로고? 뭐 그런 데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뭐 부품 같은 데, 내부에 들어간 부품 같은 데는 꽤나 많이 쓰이고 별의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뭐 우리 뭐 쇠파이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있는데 그게 사실 쇠파이프인데 약간 녹이 잘 안 쓰는 것 같다. 사실은 다 스테인리스 강 크로뮴이 들어간 파이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그냥 일반 철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많이 쓰이는 게 스테인리스 강이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포항, 광양 제철소에서 무지막지한 양으로 찍어내고 있는 게 스테인리스 강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제철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철을 엄청 많이 만들고 스테인리스 강도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고급 스테인리스 강 품질이 좋고 더 튼튼하고 잘 가공되고 그러면서 녹도 잘 안 쓸고 잘 마모되지도 않고 기막힌 스테인리스 강을 정말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어디죠? 어디일까요?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에 또 에덴? 스웨덴에 S모 회사가 있어요. S모 회사가 그래요? 있어요. 여기 스테인리스 강이나 철을 이용해가지고 잘 안 녹슬고 잘 안 닳는 그런 철제 재료 만들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그건 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런 걸 광고하는 회사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 뭘 광고하나요? 이 회사에서 납품하는 걸 어떤 거 만드냐면 그러니까 뭐 스테인리스가 이건 뭐 주성분은 아닙니다만 포크레인 같은 그런 중장비에 그 포크레인 같은 그 삽 부분이 있죠. 그거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돌을 깨고 땅을 파고 하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포크레인 같은 거 잘 보시면 습기 찬 데서도 작업 많이 하거든요. 강바닥에서도 막 작업하고 비 오는 날 녹도 쓸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 단단하면서도 엄청 녹이 안 쓰는 엄청 강한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 제품이 필요한데 이 스웨덴 회사 여기서 그런 거 잘 만들어서 팔거든요. 우리나라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에서도 거기서 수입 많이 합니다.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진짜 전 그런 데 처음 봤는데 자기 회사 그 제품에 그 제품명이 있어요. 예. 철덩어리인데도 철덩어리에도 제품명이 있어요. 예. 마치 무슨 뭐 이 양복 같은 거 옷 만들 때 무슨 뭐 예. 원단 같은 거 우리는 무슨 제 원단입니다. 뭐 딴 거 따지는 것처럼 철덩어리인데도 그 브랜드가 있고 그 로고 같은 게 막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가품을 주의하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짝퉁. 가품철을 사시면 안 구분법 막 이런 거 써놨고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명품철이네. 실제로 그 가품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 정도의 고급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뭐 이 중장비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스웨덴의 이 철 잘 만들고 스테인리스 강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따라잡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왜냐면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이 스테인리스 강 입에 넣는 민족인데 좀 스웨덴 사람들 뭐 그 정도로 애정이 있겠습니까? 따라잡아야 된다. 하나만 말씀드려요. 하나만. 지금 벌써 끝난 느낌이죠. 하나만 타이밍. 직감적으로 이제 하시네요. 하나만 타이밍. 벌써 이거 아직 할 거 진짜 많은데. 하나만 더 하시죠. 하나만 진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국이 크로미움을 생활에 가깝게 사용도 많이 하고 크로미움을 만드는 기술도 그 스웨덴 그 회사를 제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편이고 그리고 이 생산 양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 맨날 입에 크로미움과 철의 혼합물을 입에 합금을 입에 넣는 민족인데 그렇죠, 그 크로미움이 도대체 어디서 날까요?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철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철 나는 광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마 뭐 금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막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물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수입 많이 합니다만 철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크로미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크로아티아. 비슷하니까. 크로미움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철소들이 사업을 잘 하려면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어서 잘 판매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제철 산업이 잘 되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제가 잘 받쳐줘야지 거기서 크로미움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인도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의 광양, 포항까지 오면 스테인리스 강으로 탈바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현대과학 기술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비빔밥 먹을 때 그 비빔밥에 막 복자 적혀 있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그릇이나 인삼 그려져 있는 숟가락 보면 완전 한국적인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양 건너서 크로미움을 잘 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나라 경제가 잘 돼야지 우리도 철수적 값에 스테인리스 수저를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 와서 비빔밥 수저로 드실 때 알고 보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공 크로미움이 들어간 그건 또 아닌가요? 무리수인가요? 뭐 갖다 붙여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생각까지 영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로미움 24번째 원소까지 왔습니다. 원소 오픈 타이밍 주기 1편은 앞으로도 계속되고요. 때로는 뭐 크로미움의 성격에 따라서는 몸에 좀 해로운 크로미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또 나중에 얘기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재익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